정부가 민간단체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 또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후속 조치에도 바로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노조, 언론에 이어 민간단체까지 보복 정치라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민간단체 단죄, 묻어두다, 군사작전 시작, 사적 제재, 아시아 최초로 가져왔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침 신문, 즉 조간에 기사가 실리는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건데요. 따라서 중요한 발표, 다음날 조간이 나오지 않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도 그랬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일요일인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14억 원의 세금이 부정 사용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 살펴봅니다. 먼저 국내 단체 협력 강화 목록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해외여행에 1,300만 원 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 원을 주류 구입, 그리고 주말과 심야에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묻혀진 민족영웅을 발굴하겠다고 보조금을 타가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에 사용한 민간단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쯤 되면 국고 탈취범이라고 비판합니다. 저는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소인 줄 알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고 국가가 거기에서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소위 공익과 국가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그 사익 추구 과정에서 가정 불법행위, 문서위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네,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오전 일찍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일요일에 발표해서 월요일 조간에 실렸으니 그 흐름을 이어서 계속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국무조정실에서 또 바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일 모레, 즉 7일에 전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부정 사용된 보조금 전액 환수, 고발과 수사 의뢰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예산 구조 조정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에 5천억 원 이상 줄일 계획이고요. 추가 감사도 실시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주부터 이미 이 흐름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출범시켜서 이미 첫 회의까지 진행했는데요. 오늘 그리고 전부처 감사관 회의가 있는 7일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만 3번의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감사 발표에 따라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만 건드릴 계획이 아니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역할을 이번에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나가 이제 시민단체 부정부패, 횡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폭력 시민단체 네. 발본색원,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괴담 퍼뜨리는 시민단체. 그래서 시민단체 3대 민폐라고 규정하고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폭력 시민단체 발본 3건, 그러니까 전장현 같은 시민단체들의 집회 시위까지 손을 댄다는 방침이고요. 또 괴담, 즉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시민단체도 손질해야 할 대상에 올렸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처럼 현 정권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여권의 모습이랑도 겹쳐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보복 정치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이제 야당도 뚫렸고 언론도 뚫렸고 이제 시민단체도 뚫리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겠다. 자기 본인들 비판하는 곳은 모조리 다 압수수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참 검사 아니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보복 정치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는 야권과 노조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를 묶어서 하나의 이권 카르텔로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근 노조의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역시 이어지고 있죠. 한국노총도 고공농성 중이던 산별노조 간부가 체포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그 8일 날 현장의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해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지도부의 판단 하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모든 사항들을 다 논의할 예정이고 대응의 투쟁의 수위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 계획까지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지율은 39.8%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 숨고르기라는 평가와 함께 리얼미터 측은 추가 상승을 위해선 상승세를 이끈 외교 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 발굴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 소위 재미를 이미 본 적이 있는 노조와의 전면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럴수록 남는 건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과 분열이라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야가 지금 서로가 마치 악마화시키고 정부와 노조를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청 노조가 하청 사업자가 아닌 원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어떤 원인을 해결하도록 여야가 지금 싸우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이는 현상들만 서로 탓하고 어떤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픽, 묻어두다로 넘어갑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주말 사이 3년 반 만에 만났습니다. 둘 다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김에 회담을 가진 건데요. 양국은 2018년 이른바 초계기 갈등 사건을 사실상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어떤 현안 논의하셨고 특히나 저희의 관심사인 초계기 활동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초기기 갈등 사건이 있었던 2018년 12월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동해바다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광개토 대항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기기가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초기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했다면서 반발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다. 초계기가 위협적으로 저공 비행을 했다면서 맞섰습니다. 그 뒤로도 초계기의 근접 비행은 몇 차례 더 이어졌는데요. 양측은 여론전까지 펼치면서 진실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양국의 국방 교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도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으로 바로 맞불을 놨는데요. 일본이 영어와 일본어 2개국 버전으로 올리자 우리는 8개국 언어로 만들어진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또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에는 초계기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데요. 그때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의제로 올랐는지가 매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지난 3월에는 야당에서 이 부분을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묻기도 했죠. 윈윈을 하려면 국방부의 중요한 과제인 이 초계기에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게 저는 과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거는 이번 의제에서 아예 빼놓은 거예요? 예, 초계기는 이번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누락시켰구만. 그런 일단- 차원이보다 초계기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종섭 장관 이때 윤후덕 의원의 집중 추궁에 위협적인 비행이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를 이끌어내라는 주문에는 일본과 입장이 다르다. 실무선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있고 저기는 저기의 얘기가 있겠죠. 그거는. 근데 위협 비행이라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위협적인 비행은 맞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2달이 조금 넘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못 이끌어낸 모양입니다. 여전히 한일 양측은 다른 주장을 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원인 분석 없는 대책 마련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매번 사안만 다를 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일 외교,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셀프 배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도 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다 퍼주고 그 무엇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 간 진정한 신뢰관계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일본 초계기 문제를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키기는커녕 우리 안보를 위협한 일본의 적대 행위를 오히려 한국이 묵과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욕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네, 다음 픽은 군사작전 시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고한 대반격에 들어간 걸까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4일 도네츠크 5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격퇴를 당해서 우크라이나군 210명이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바흐무트 근처로 계속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반격이 시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사적 제재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유튜버가 공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도 모두 공개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네, 피의자 이름이 공개되면서 피의자가 SNS 계정에 올린 글도 누리꾼들 사이에 다 퍼진 상태인데요. 이번 신상 공개, 응원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우리 백다의 반장 앞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픽, 아시아 최초로 갑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U20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나이지리아를 1대0으로 꺾은 건데요. 지난 2019년에 이어 아시아 최초 2회 연속 4강 진출입니다. 4강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9일 아침 6시 이탈리아전입니다. 우리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